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전형별에 대한 준비 비법, 학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들에게도 각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학 교육협의회 신영규 전문원과 대교협 파견교사시죠. 충암교 윤기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거나 보통 아버님들은 6가지라 그러면 이해 못하세요. 당신들께서는 그냥 뭐 수능 내지는 학력고사 딱 하나 그냥 한 방 이런 걸 하셨는데 6가지라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들으시는 순간부터 이게 다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좀 이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논술시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한다고 합니다. 논술시험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적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다 이제 논술 전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서울대랑 고대 같은 경우에 네, 서울대는 이제 이미 논술을 폐지를 했고요. 네네. 고려대는 이제 현 2학년서부터 논술을 폐지하죠. 그러나 서울대, 고대를 제외하고는 뭐 고대는 올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 없어지는 거죠. 2018에는 또 논술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서울의 상당수의 대학들은 여전히 논술 전형을 계속 치를 계획에 있거든요. 다만 이제 논술을 국가 방침에서 조금씩 축소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숫자긴 하지만 축소되긴 해도 여전히 논술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보는데 네네. 이 논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논술이 대학을 가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라기보다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서부터 꾸준히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을 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건 결국 논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건데 네네. 이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독서거든요. 그렇다면 중학교서부터 독서력을 꾸준히 가진 학생들이 나중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단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아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그러면 이제 쓰는 거긴 한데 쓰는 건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보통 읽는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문과고 이과고 일단 좀 글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제가 엉뚱한 말씀드리면 논술을 채점하다 보면 일단 글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똑바로 쓰란 얘기신가요, 이게? 일단 학생들이 평생 컴퓨터에 자판을 주로 두들기지 글씨 쓰는 습관들이 안 돼서 뭔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글씨를 못 알아봐서 채점을 못하는 아주 참 불행한 사태도 현재 있거든요. 이거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틀린 게 아니라 글을 읽어야 채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뭐 소수의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네. 일단 글을 쓰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신문 사설이나 컬럼을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베껴쓰기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말 그대로 베껴쓰기요? 네. 일단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카피다. 내가 창의를 하는 거, 창의력이라는 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모방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가 돼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지. 네네. 처음부터 밑도 끝없는 창의력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남의 글을 일단 모방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쓰는데 반드시 800자 원고지나 1000자 원고지를 준비해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백지에다가 쓰는 거는 그냥 노트에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분량도 맞춰버릇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중에 가면 문방구에 가면 800자 내지는 1000자 원고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어느 신문이든 신문에 있는 사설이나 컬럼을 하루에 한 개씩 베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설이나 컬럼이 600자에서 그렇죠. 800자 정도가 딱 되거든요. 그리고 사설 컬럼이 다 상당히 논리적인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 일단 베끼면서 글씨도 이뻐지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논리적인 글을 쓰는 습관이 일단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2단계로 다음으로 준비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 준비를 그냥 남의 글만 베껴 써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팔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걸리면 이제 600자를 베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면 분량은 그다음에 맞추겠구나. 끝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밑에 800자 원고지였으니까 600자 쓰면 200자 남았겠죠. 네네. 그럼 그 200자에다가 다시 그 글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낀 맞아.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뭐 100제 내로 핵심을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어를 찾는다. 예, 그게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요약하는 글을 써보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로 가면 이제 또 거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쓴 사설에 내 의견은 어떤가 하는 걸 또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고지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계속 원고지다가 그 밑에다가 그러면 나의 의견, 나의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내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이 과정까지 가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처음에 지금 빠뜨린 게 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문을 선택을 할 적에 우리나라 신문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스포츠 신문. 스포츠 신문이요? 이거 곤란한데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성향에 따라 나눈다면 그렇죠. 예.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쪽의 신문하고 진보 쪽의 그렇죠. 신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일단 골라서 6개월을 쓴 겁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는 반대쪽. 그렇죠. 다른 성향을 가진 신문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6개월을 계속 지속적으로 베끼고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써보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끝나서 또 끝이 아니죠. 그냥 대학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굉장히 단계로 해야 수준 될 높을 것 것은 같습니다. 뭐냐면 네네. 요 두 개를 이제는 좀 신문 보는 값이 좀 들겠죠. 두 개의 신문을 동시에 구독을 하면서 같은 사건에 사설이 양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건 어떻게 다른가 구분? 그렇죠. 그 두 개의 신문의 사설이 관점이 전혀 다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요 관점에 다른 것을 한번 비교한 뒤에 내 생각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 근거는 뭐냐. 요거를 써보는 단계. 여기까지 가면 인문 논술이 어느 정도 집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에서 이거를 가르쳤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과거의 논술은 요 논술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준비를 학원에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논술은 이제 박칼로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주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논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고는 그런 거를 학교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그동안 갔었던 거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논술 문제의 제시문은 반드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여튼 교과서 수준 내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깥에 가서 굳이 그런 거를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은 우리 대학이 어떻게 논술을 출제하고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대학의 모든 논술 출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하는 글이 각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하는 네네. 요 문서를
출력을 해서 읽어보시면 그 대학의 모든 입시를 샅샅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원에 가서 논술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꿀팁이십니다. 네. 꿀팁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논술 문제의 가장 틀은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과서를 잘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잘 안 읽어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비싸게 준 책 교과서를 사줬는데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냥 한 학년이 지나면 폐유지로 나가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과서를 특히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나 윤리나 사회문화 또는 뭐 경제 이런 교과서에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교과서를 잘 활용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꿀팁 감사드립니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6가지 전형의 두 번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부 전형인데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한번 전문의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학생부 위주 전형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 두 가지로 이제 네네. 구분이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중에서 학생부에서 제공되는 교과습 발달사항, 즉 내신 등급을 가장 최우선시 되는 평가 요소로 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 뭐 일괄 합산 전형으로 뭐 학생부 100%의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뭐 이런 식으로도 선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신 등급이 가장 큰 주요 평가 요소고요. 만약에 내신 등급만으로 이 학생을 끝까지 다 검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부 대학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기초학업 능력을 더 끝까지 검증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단계별 전형을 도입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포함시켜서 이 학생의 그 교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인성적인 부분도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네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전문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좋으면 대학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이제 예.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등급만으로,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네네. 단 한 가지 요소만으로 선발하는데 가장 큰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더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면 네네. 단계별 전형으로 2단계의 면접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 만약에 기초학업 능력을 내신뿐만 아니라 좀 더 강화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없이 나는 그 가장 객관적인 서류인 학생부 내신 등급을 절대적으로 뭐 신뢰를 한다. 100%. 그러한 대학이 있다면 학생부 100%의 수능 최저를 없이도 선발한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거는 계속 뭐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네, 학교별로. 예, 그런데 현재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수시에서는 가능하면 수능 최저를 안 걸도록 하는 이제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서울권 대학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면접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만 관리할 게 아니라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면접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면접은 이제 뭐 알아보면 거의 같이 뜨긴 하는데 면접이랑 학생부 내용이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오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요.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전혀 다른 성격의 면접입니다. 아, 예. 그럼 좀 그러니까 설명을 좀. 예. 지금 얘기는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예.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면접이에요. 그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은 대체로 학업 역량보다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 쪽에 면접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에 따라서 면접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학생부 이제 종합에서의 면접 상황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서 이제 강조됐던 그 학생의 어떠한 비교과 활동이나 전공 관련된 목표 의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면접관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조금 확인을 하면서 그 학생을 좀 더 검증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는데요.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과 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차이점. 예. 저도 이거 얼마 최근에 알았죠.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예, 있는데 거의.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정 부분 공통점도 있고 네네. 차이점도 있는 건데 저희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네네. 이제 차이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과 거기가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 시작된 다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네네네. 것처럼 이렇게 표준화된 전형 체계에 예. 교과 종합 논술 실기 네네. 거기에 이제 종합 전형에서 사정관 전형이 운영된다라는 네네. 식으로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뭐 시행되던 시기에는 많은 서류들도 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네네. 뭐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였죠. 입학사정관. 예. 근데 이게 일정 부분 이러한 산출물들이 네네. 좀 만들어지고 조금 사교육간에 의해서 본인의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러한 포장되어지는 그러한 좀 네네. 좀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스펙 위주였고 그렇죠. 또 그렇죠. 자극적으로 또 언론 보도가 많이 되기도 상타는 하고 거 중요하고 예.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교내 활동 위주로 그렇죠. 바뀌죠. 뭐 대입 전형도 간소화하면서 네네. 교내 활동 위주로 평가가 강조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 운영이 되는데 함께 이제 제출 서류도 같이 간소화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 학생들의 그러한 외부적인 그런 활동 역량보다는 교내 활동 위주로 그렇죠. 평가되고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예. 다른. 그렇죠. 예전과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뭔가 하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네. 특기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러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대학 갈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대상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현재도. 또 뭐 어느 대학에 특정 대학에 100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했다. 그거 갖고 대학 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실기 전형이라고 분류하는 특기자 전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그 특기 요소만 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거예요. 보통은 내신도 수능도 관계없이 그 특기 요소만 가지고 치르는 게 있는데 만에 하나 요 특기자 전형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에 제출하면 불합격되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특히 수학, 과학, 외국어에 해당되는 특기자 전형 요소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 소개서에 쓰는 순간 0점 처리가 돼서 불합격된다는 건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형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가 남았는데요. 수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중에 그래도 비율이 가장 아직까지는 제일 높죠. 2017년도까지는 맞나요?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전히 제일 많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고요. 그럼 수능 이야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형이 2018학년도부터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이제 수시에 만에 하나 합격을 못한다면 정시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수시도 여전히 수능을 잘 보는 학생에게는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 수시를 하기 때문에 수능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학생들 참 많죠. 예, 그래서 수능을 거의 포기하고 수시에 올인하다가 수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국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너무 EBS 교재 문제풀이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뭐 입학 뭐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면 EBS 연계 첫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EBS 연계 70%는 여전히 올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EBS 교재 70% 연계라는 게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EBS 교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문제로 더 풀까 외우듯이 예,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선 수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EBS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BS 교재를 봐야 하지만 네네.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수능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공부 시간의 확보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은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특히 고3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죠. 국가에서 치른 6번의 모의고사보다 고3에서 더 중요한 공부는 없는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시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결과만 보는구나. 점수가 뭐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끝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모의고사는 고3에서 하는 공부 중에 가장 집약적으로 하는 공부다. 이런 생각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점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수능에 그 점수가 그대로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학생들은 너무 그 점수에만 연연하고 그 모의고사에서 뭐를 주려고 하는지 이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하여튼 수능 준비는 패도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방법이 뭔가 하면 자, 지금 모의고사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고사 네. 이제 6번 중에 4번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 평가라는 거고요. 네. 6월,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여튼 이 6번의 모의고사는 출제가 다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까 우리 논술적으로 논술을 준비하듯이 한번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둘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모의고사는 열심히 봐야죠. 왜냐?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뭐 내신에도 안 들어가고 성적에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난 대충 볼 거야 이런 바보 같은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내 온 힘을 다해서 일단 열심히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망각곡성들 다 아시죠? 24시간이 지나면 내 머릿속에 있었던 많은 기억들은 70% 이상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본 날 정말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나 그날 중으로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 시험 본 날은 놀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학생들 어디 갈까요? PC방. 정말? 여학생들요? 여학생 PC방 안 가요. 여학생들 우리 한판 때리자 그러고 노래방으로 전부 달려갑니다. 그 남학생들은 우르르 PC방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각곡선은 더 선명해지네요. PC방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치르게 되는데 그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실컷 놀고 금요일 날 피곤하니까 하루 또 쉬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시간 많으니까 오답 노트 만들면 이미 내 머릿속에 많은 기억들은 지워져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게 고민이다. 어떤 게 답인가 또 헷갈린다 등등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싹 지워진 순간
오답노트 만들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노는 걸 하루 뒤로 미루고 그날 저녁에 밤샘을 해서라도 오답노트를 만든다면 그 기억이 수능 볼 때까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죠. 그러면 야,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오답노트 그날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다음날 하루 정도는 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모의고사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분석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한테 금요일 수업이 끝났을 때쯤에서 찾아가서 선생님 모의고사 분석 자료 좀 얻으러 왔는데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선생님들이 출력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도대체 이번 수능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또는 새로운 경향의 출제가 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 또는 난이도가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제 모의고사 통지표가 나오겠죠. 찢어버려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죠. 네.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통지표 나오면 뭐야 이거 내 뜻대로 성적이 안 나왔다면 좌절하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주지도 않고 그렇죠. 슬쩍 가방에 꾸깃꾸깃해서 그렇죠. 쑤셔넣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성적표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표는 수능 통지표와는 달리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 문제의 오답률이 얼마인지까지가 전부 나와 있거든요. 오답률이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겠군요. 네, A, B, C, D로 해서 20%서부터 80%까지 오답률이 쭉 문항별로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내가 80% 이상의 학생들이 맞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난 틀렸다. 그럼 뭔가 실수라든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거꾸로 20% 이내의 학생들만 맞는 문제인데 나는 틀렸다. 그러면 내가 그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항 분석을 쭉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다 단원별로 출제가 몇 문제씩 정해져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단원에서 주로 지금 문제를 틀리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약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늘 안 좋아서 가만히 옆에 들여다보면 그냥 자기 편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자기는 그거 공부 안 해도 여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껴놓고 그냥 풀기 쉬운 문제만 매일 푸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쉽네요. 약점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진짜 꿀팁들 오늘 정말 논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합 수능까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한번 들으시면서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들으시면서 이거 뭐 내가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뭐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의 열정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셔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 방법을 아시고 좀 같이 해준다든지 그 성적표를 줬을 때 나 몇 점 맞았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같이 보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과 저 전문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요즘 핫 이슈죠. 오늘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